지리산 줄기가 끝나는 곳, 골짜기 깊숙한 흑송리 마을은 99집이 모여 사는 조그만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흑송리인 것은 마을 뒤편으로 검은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뻗어 있어서였지요. 그 소나무들은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였는데 바람이 불면 사아하는 소리가 마치 용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다른 집들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는데 지붕은 여기저기 바람이 새고 담장은 무너져 내린 채였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그곳에 진욱이라는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진욱이는 나이 33으로 혼례는 진작 올려야 할 터인데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사는 처지였지요. 키는 보통보다 훤칠했고 얼굴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도 가난해서 제대로 차려입을 옷도 없었지요. 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나마도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했지요. 이 진욱이라는 양반, 원래는 제법 이름 있는 선비 집안 후손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진사였고 아버지도 글깨나 읽었다 하는데 정작 진욱이 대에 와서는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졌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따라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진욱이는 15에 완전한 고아가 되었지요. 논밭은 빚에 팔려나갔고 집도 반쯤 무너져 내렸소. 이제는 읽을 줄 아는 글자라고는 자기 이름 석자뿐이었지요. 어릴 때 배운 천자문도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에고 오늘도 나무를 해야겠구먼. 아침마다 진욱이는 낡은 지게를 등에 지고 산으로 향했지요. 그 지게는 아버지가 쓰던 것인데 이제는 여기저기 줄이 끊어져서 새끼로 얼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등에 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났지만 새로 살 돈이 없어서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지요. 진욱이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소. 새벽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하고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지요. 그리고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굶고 해질 무렵 돌아와서 나무를 팔고 난 돈으로 저녁거리를 샀지요. 손끝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등은 지게 끈에 눌려 벌써부터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33인데도 벌써 40 넘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래도 이것이 유일한 생계였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진욱이를 보며 혀를 찼소. 저런 선비 집안 후손이 적골이 되다니 하면서도 뒤로는 수군거렸지요. 33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참 딱한 놈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저러고 어떻게 대를 이어가나? 진욱이도 그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찌하겠소?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장가를 가겠어요. 그런데 이 총각, 여자라고는 손끝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막에서 술 한 잔 받을 때 복내 아씨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요. 복내 아씨는 과부였는데 진욱이를 안쓰럽게 여겨 가끔 밥도 한 그릇 떠다 주고 찢어진 옷도 꿰매어 주곤 했습니다. 40이 좀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 풍채가 좋았고 진욱이는 그런 아씨가 고마우면서도 어딘지 어색했지요. 아씨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은근한 채취에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진욱아, 너도 이제 장가는 생각해봐야지. 내가 중매 좀 서줄까? 복내 아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진욱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가 무슨 깜냥으로 장가를 가겠습니까? 이 꼴로 어느 처자가 저를 거들떠보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혼자 살면 어떻게 하냐? 옆에서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복례 아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사실 자기가 진욱이를 돌봐주고 싶었지만 감히 먼저 말을 꺼낼 수는 없었지요. 과부가 총각에게 먼저 정을 내비치면 마을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이렇게 진욱이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텨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참 기묘한 법이지요. 어느 날 아침 평범하던 진욱이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진욱이는 여느 때처럼 산으로 올라갔소.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가을날이었지요. 단풍이 한창이어서 산이 온통 불타는 것 같았고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지요. 나무가 더 좋을 거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뭔가에 홀린 듯 자꾸만 산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쪽으로만 가게 되는 걸까? 평소에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간 곳에서 나무를 했는데 그날은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요. 숨이 가빠오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뭔가가 자꾸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풍경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지요. 나무들이 더 크고 울창했고 이끼가 끼어 있는 바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새소리도 평소와 달랐는데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한참을 더 올라갔을까요? 진욱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에 서 있었지요. 울창한 소나무들 사이로 낡은 사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어라, 이런 곳에 사당이? 사당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선 중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아마 100년은 좋게 넘어 보였지요.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지붕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서 하늘이 훤히 보였습니다. 기둥도 썩어서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요. 진욱이는 괜히 몸이 움츠러들면서 조심스러워졌소. 사당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제법 큰 규모였던 것 같았지요. 담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연모터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진욱이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사당 안을 들여다봤소.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지요. 어머나, 이게 뭔가? 사당 안에는 하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목각상이 모셔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진욱이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목각상이지만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은 당장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고왔으며 긴 머리카락은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지요. 하얀 비단옷은 바람에 나부끼는 듯 자연스럽게 조각되어 있었고 가는 허리와 우아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왔소. 무엇보다 그 눈빛이 기가 막혔지요. 마치 살아서 진욱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각상을 만든 장인의 솜씨가 정말 뛰어났던 모양이지요. 옷자락의 주름 하나하나, 머리카락의 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었지요. 심지어 손톱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 같았지요. 이런 곳에 이런 아름다운, 대체 누구를 모신 사당인가? 진욱이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소.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목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사당 앞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을 뿐이었지요. 향로는 녹이 슬었고 재물을 놓았을 자리에는 낙엽만 뒹굴고 있었지요. 촛대도 쓰러져 있었고 제기들도 깨져 있었지요. 언제부터 이곳을 찾는 사람이 없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사당 벽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대부분 읽을 수 없었지요. 겨우 설빈이라는 글자 2개만 알아볼 수 있었지요. 설빈, 이분의 이름이 설빈인가 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욱이가 목각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여인의 비단옷이 살랑이는 것 같았지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향기였지요. 사당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마치 꽃향기 같기도 하고 여인의 채취 같기도 했습니다. 진욱이는 그 향기에 취해서 점점 더 목각상에 가까이 다가갔지요. 혹시 산신님이신가? 진욱이는 무의식 중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소.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목각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잃고 있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정신을 차렸소. 아, 큰일이다. 나무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제야 급히 주변에서 나무를 주워 담고 산을 내려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인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하얀 옷자락이 어깨에서 흘러내린 모습,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 그리고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한 그 눈빛 말이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진욱이는 정신이 없었지요.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목각상 생각만 났고 나무를 패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진욱이 저놈이 왜 저런가? 복례 아씨가 주막에서 진욱이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진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욱이는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소. 누워서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목각상이 떠올랐고 이상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 그 밤 진욱이는 생전 처음 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욱이는 생전 처음 보는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사당에 있었지요. 그런데 사당은 낮에 본 것과 완전히 달랐소. 기와는 반짝반짝 빛나고 기둥은 새 것 같았으며 제단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목각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하얀 비단옷은 바람에 날리고 그 여인이 진욱이에게 조용히 다가왔지요. 당신이 내 서방이시오?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러웠고 진욱이는 꿈속에서도 숨이 막혔지요. 여인이 손을 내밀자 진욱이는 무의식 중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웠지요. 제가 내 이름은 설빈이요. 오랜 세월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설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꿈속에서 설빈은 진욱이의 손을 잡고 사당 밖으로 이끌었지요. 달빛 아래서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소.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수백 년을 혼자 있었는데. 설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었지요. 진욱이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팠지요. 수백 년이나? 네, 저는 조선 중기에 살았던 양반집 딸이었어요. 20살에 혼례를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지요. 아직 처녀 몸으로 죽어서 한이 깊었는데 그 한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갇혀 있었지요. 설빈이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자 진욱이는 더욱 안쓰러웠지요. 꽃다운 나이에 죽어서 수백 년을 혼자 있었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지요. 꿈속에서 두 사람은 사당 주변을 거닐었지요. 설빈은 예전 이곳의 모습을 들려주었지요.
예전에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고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자랐지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자주 이곳에 와서 시를 읽곤 했어요. 그럼 이곳이 설빈 아씨의 집이었나요? 아니에요. 이곳은 작은 별장이었어요. 본댁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사라졌지요. 설빈의 말을 들으며 진욱이는 그녀의 과거를 상상해 봤소. 아마도 제법 부유한 양반집 딸이었을 것이고 시와 글을 좋아하는 교양 있는 처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왜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야 하고 말이에요. 설빈이 그렇게 말하며 진욱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진욱이는 그런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꿈속에서 두 사람은 사당 안에서 포옹을 나누었고 진욱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인의 체온을 느꼈소. 하얀 비단옷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 목덜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진욱이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생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진욱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설빈이 웃었지요. 당신도 정말 따뜻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꿈속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소. 설빈은 진욱이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진욱이는 자신의 외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어머, 진욱이는 벌떡 잠에서 깼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이불은 축축했지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설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꿈이 아닐까? 진욱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꿈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현실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진욱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낮에는 나무를 하러 갔지만 정신은 온통 사당에 가 있었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소. 일을 할 때도 자꾸만 실수가 났지요. 진우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멍하냐? 나무도 제대로 안 하고. 복내 아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진욱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설빈의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밤이 되면 진욱이는 몰래 사당으로 향했지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목각상에게 말을 걸었는데 신기하게도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설빈아,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방님. 매일 밤 진욱이는 사당에서 설빈과 시간을 보냈소.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포옹을 나누었지요.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모호했지만 진욱이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매일 밤 사당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마을에서 산속 사당까지는 1시간 넘게 걸었고 돌아오면 새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진욱이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설빈을 찾아갔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제는 진욱이의 몸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밤마다 사당을 오가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싶었지만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진우가, 너 요즘 많이 아파 보인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냐? 복내 아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진욱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지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지요. 손등은 핏기가 사라져 파랗게 변했고 허리는 늘 굽은 채였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볼은 쪽 빠져서 얼굴이 해골 같았지요. 옷은 헐렁해졌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소. 더 이상한 것은 밤에 사당에서 설빈과 함께 있을 때마다 진욱이의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빈이 자신을 꼭 안을 때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서방님, 더 가까이 와주세요. 추워요. 설빈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진욱이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럴 때마다 몸은 더욱 쇠약해졌소. 하지만 그 달콤함에 중독된 진욱이는 멈출 수가 없었지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다시 외로워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요. 설빈의 애절한 부탁에 진욱이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소?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계속 사당을 찾았지요. 마을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졌지요. 농사가 망가지고 가축들이 병에 걸렸소. 우물물도 탁해졌고 나무들도 시들어갔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분명히 산신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누가 산신을 건드렸나? 요즘 진욱이 저놈이 이상하지 않았나? 밤마다 어디 가는 것 같던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진욱이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거였지요.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귀신 같은 몰골이 되더니 마을에도 온갖 재앙이 닥쳤으니까요. 저놈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해. 산에서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나? 누가 한번 뒤를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마을의 이장도 걱정이 되어 진욱이를 불러다가 물어봤소. 진욱아,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상해진 후로 마을에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아,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정말이냐? 혹시 산에서 뭔가 건드린 건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이장의 눈에는 진욱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지요. 당사자인 진욱이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요. 설빈과의 시간만이 그에게는 전부였고 다른 모든 것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는 것도, 심지어 동네 아씨가 걱정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상관없어. 진욱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밤 사당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복례 아씨가 마침내 진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으니까요. 복례 아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주막문을 닫고 진욱이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과연 밤이 되자 진욱이가 나타나서 산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지요. 역시 뭔가 있구나. 복례 아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진욱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례 아씨는 진욱이를 지켜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진욱이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처참해졌고 마을에는 온갖 재앙이 이어졌소.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복례 아씨는 오랫동안 과부로 살면서 세상사에 눈이 밝았지요. 그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진욱이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귀신이나 요괴 같은 것에 홀린 게 틀림없어. 복례 아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대책을 생각해 봤지요. 이런 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어느 날 밤 복례 아씨는 결심을 하고 진욱이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진욱이가 집을 나서면서 산 쪽으로 향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거지? 분명히 뭔가 있어. 복례 아씨는 검은 치마를 입고 조용히 진욱이의 뒤를 따랐소.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는 깜깜한 산길이었지만 복례 아씨는 용기를 내어 계속 올라갔지요. 산길은 험했고 복례 아씨는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치마가 가시에 걸려 찢어지기도 했고 돌에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욱이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올라갔소. 이상하다.
이렇게 깊은 곳까지 왜 가는 거야? 1시간 넘게 올라가니 진욱이가 멈춰섰소. 복래 아씨는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낡은 사당이 있었고 진욱이는 마치 집에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사당 안으로 들어갔소. 사당? 이런 곳에 사당이 있었나? 복래 아씨는 조심스럽게 사당에 가까이 다가갔소. 그리고 사당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했지요. 진욱이가 누군가와 포옹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지만 얼굴은 목각상처럼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복래 아씨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참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 여인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지요. 목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더 자세히 보니 여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오고 있었지요. 진욱이를 안고 있는데 마치 진욱이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지요. 진욱이 저 바보가 귀신한테 홀린 거야. 복래 아씨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복래 아씨는 마을의 늙은 무당을 찾아갔소. 무당 할머니는 복래 아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더라니. 분명히 산신각의 귀신이 사람을 홀린 거야. 어떻게 하면 진욱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향과 부적이 필요해. 그리고 술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지. 무당 할머니는 복래 아씨에게 향과 부적을 주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줬소. 이 부적은 특별한 거야. 내가 칠성님께 빌어서 만든 거니까 효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귀신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알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 밤 복래 아씨는 준비물을 챙기고 다시 사당으로 향했지요. 마음은 두려웠지만 진욱이를 구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사당에 도착하니 진짜로 진욱이가 그 귀신과 함께 있었지요. 복래 아씨는 용기를 내어 사당 안으로 들어갔지요. 진욱아, 정신 차려. 갑자기 나타난 복래 아씨에게 설빈의 얼굴이 일그러졌소.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섬뜩한 귀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누구야? 감히 우리를 방해하다니. 설빈이 소리를 지르자 사당 안에 찬바람이 불어왔소. 촛불은 꺼지고 기운이 갑자기 떨어졌지요. 하지만 복래 아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아, 진욱이를 놓아줘. 이 사람은 내가 가져갈 사람이 아니야. 복래 아씨가 향을 피우고 부적을 던지자 사당 안은 요란한 바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요. 아, 이게 뭐야? 악기야. 물러가라. 복래 아씨가 소리치며 더 많은 부적을 던지자 설비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진욱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듯 눈을 깜빡이더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렸지요. 여기가 어디지? 복래 아씨? 진욱아, 빨리 일어나. 우리 도망가자. 복래 아씨는 진욱이의 손을 잡고 사당 밖으로 끌어냈소. 뒤에서는 설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복래 아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서방님,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설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복래 아씨는 진욱이를 끌고 계속 도망쳤소. 산을 내려가는 내내 뒤에서 괴성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지요. 복래 아씨에게 구출된 진욱이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소. 몸은 뼈만 남았고 정신도 혼미했지요. 복래 아씨가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진우가, 이제 괜찮아. 다시는 그곳에 가면 안 돼. 복례 아씨는 밤낮으로 진욱이를 돌봤소. 죽도 쑤어 먹이고 약초를 달여 마시게 했지요. 진욱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설빈아, 설빈아, 어디 갔니? 진우가, 정신 차려. 그건 귀신이야. 복례 아씨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진욱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요. 설빈이 혼자 사당에서 얼마나 외로워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소. 하지만 설빈이 혼자서, 진우가, 그건 귀신이야. 너를 잡아먹으려던 귀신이라고. 복례 아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진욱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지요. 설빈과 함께했던 그 달콤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일주일쯤 지나서 진욱이가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고 정신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날 밤 진욱이는 꿈속에서 또 다른 존재와 마주쳤소. 이번에는 설빈이 아니라 거대한 남자의 모습이었지요. 온몸에서 번개가 번뜩이고 눈빛은 천둥처럼 무서웠소. 감히 내 신부를 욕보였느냐? 그 남자가 바로 산신이었지요. 천둥 소리처럼 내리쬐는 산신의 분노에 진욱이는 벌벌 떨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솟구쳤소. 신부라니요? 설빈이 언제 당신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무엇? 산신은 진욱이가 대드는 것에 놀랐소. 보통 사람들은 자신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남자는 당당히 맞서고 있었지요. 설빈은 억지로 이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가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히. 산신이 화를 내며 번개를 내리치려 했지만 진욱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빈도 산신 어르신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소. 뭐라고? 설빈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면서 수백 년을 가둬두고 있잖아요. 진욱이의 말에 산신은 분노하다가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산신은 오래전부터 설빈을 사랑해왔소. 설빈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봤고 그녀가 죽은 후에는 혼을 이곳에 머물게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너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냐?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산신은 진욱이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소. 오랫동안 설빈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서 사당에 가둬두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지요. 산신님도 설빈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면 나는, 산신님은 영원히 살아가실 분이잖아요. 설빈 한 사람에게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진욱이의 말에 산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설빈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산신은 이윽고 낮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저주를 푸는 법이니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더 말해주겠다. 설빈을 진정으로 구원하려면 너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산신은 진욱이의 각오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밤 다시 사당으로 와라. 그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깬 진욱이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사당으로 가서 설빈과 제대로 작별해야겠다고 말이지요. 복례 아씨가 말리려 했지만 진욱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복례 아씨,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끝낼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진욱이는 마지막으로 사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례 아씨가 준 부적과 향을 가지고 갔지요. 하지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화해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사당에 도착하니 설빈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왜 왔어요?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서. 설빈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지요. 진욱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해야 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설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 해요. 안 돼요. 당신은 내 서방이에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야 해요. 설빈이 진욱이에게 매달렸지만 진욱이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또 혼자 남겨두고 가시는 거예요? 설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백 년을 혼자 있었던 외로움이 진욱이를 떠나보내기 싫게 만들었지요. 설빈,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승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저승으로 가서 편히 쉬셔야 해요. 싫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진욱이는 설빈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설빈,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 생기를 빨아들이면서까지 곁에 두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해요. 하지만 진욱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설빈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욱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네,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설빈은 한참을 울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욱이를 바라봤지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을 진짜 사랑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혼자 남겨지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저승으로 가야 하나요? 네. 그곳에서 편히 쉬시다가 다시 태어나세요. 그때는 정말로 행복한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빈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어요? 진욱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설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안았지요. 설빈도 진욱이의 마음을 느꼈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빈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하얀 빛이 사당 안을 환하게 비췄고 설빈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져갔소. 안녕히 계세요, 진욱님. 행복하세요. 설빈의 마지막 말과 함께 사당 안은 고요해졌소. 진욱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사당을 나섰지요.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사당을 나서는 진욱이 앞에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한 모습이 아니라 엄숙한 표정이었지요. 잘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구나. 산신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설빈은 편히 저승으로 갔고 마을에도 평화가 돌아올 것이다. 산신이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자 진욱이의 몸에도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신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요.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과 사랑하거라. 진욱이가 사당에서 돌아온 후 마을에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소. 비는 그치고 햇빛이 돌아왔지요. 농사도 다시 잘 되기 시작했고 가축들도 건강해졌소. 우물물도 맑아졌고 시든 나무들도 다시 싹을 틔웠지요. 진욱이의 몸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복래 아씨가 정성스럽게 돌봐준 덕분에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오고 몸도 건강해졌지요. 한 달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진우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네, 복래 아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래 아씨는 그런 진욱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욱이를 지켜주겠다고 말이지요. 진욱아, 이제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복래 아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진욱이는 깜짝 놀랐소.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지요. 아씨, 정말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지. 우리 서로 도우며 살면 좋겠어. 그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달 후, 진욱이와 복래 아씨는 혼례를 올렸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두 사람은 주막을 함께 운영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복래 아씨는 진욱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진욱이는 복래 아씨에게 나무하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주막도 잘 되었습니다. 진욱이가 친절하고 복래가 요리를 잘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년 후 복래는 딸을 낳았습니다. 진욱이는 딸의 이름을 별설이라 지었지요. 설빈을 기리는 마음도 있었고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요. 왜 별설이라고 지었어? 복래야, 별은 멀리 있어도 우리를 비춰주잖아. 설빈도 저승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별설이는 정말로 예쁘게 자랐소. 엄마 복래를 닮아 마음씨가 착했고 아빠 진욱이를 닮아 순진했지요. 진욱이는 그런 딸을 보며 매일 행복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별설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별설이가 진욱이에게 말했지요. 아빠, 밤마다 하얀 옷 입은 예쁜 언니가 와서 웃어줘요. 진욱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설빈이 저승에서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래, 그 언니가 뭐라고 하던?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해요.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무섭지 않니?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따뜻해요. 복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별설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진욱이는 집 앞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봤소.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설빈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마워. 바람이 진욱이의 뺨을 스쳐 지나갔소. 마치 설빈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진욱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소. 그 후로도 별설이는 가끔 하얀 옷 입은 언니를 봤다고 했지만 진욱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빈이 악기가 아니라 수호신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별설이가 5살이 되던 해 진욱이는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소. 물론 그 사당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산 중턱에서 설빈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설빈아, 우리 딸 별설이야. 인사드려. 별설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언니, 안녕하세요. 그날도 유난히 밝은 별이 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이렇게 진욱이는 복래,
별설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설비는 저승에서 편히 쉬며 가끔 이들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로는 모두가 행복해졌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지금도 지리산 어딘가에는 그 사당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기운만 감돈다고 합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사당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본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설빈의 영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욱이와 복례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구먼요. 참으로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올가매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라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니까요.